이러한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업이 경쟁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좀 상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한국 경제는 이무기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무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무기는 어떤 종류의 동물인가 하니까 개천에서 용으로 되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하다가 성천하는데 실패한 용을 이무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상당히 도약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무진장하고 있는데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신흥공업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가, 아니면 앞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떤 지표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1인당 국민소득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 돌파한 것은 1995년입니다. 1,823불이고요. 그러다가 2007년도에 가가지고 작년 재작년이죠. 2만 불을 돌파했습니다. 그것도 20,045불이라고 하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턱걸이를 했죠. 우리가 선진국이라 그러면 대충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서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지속이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데 2008년도 작년에는 다시 19,000불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만 불 밑으로 떨어졌죠. 뿐만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은 7, 8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을 달성을 했고요. 1만 불에서 2만 불 올라가는데 평균 9년, 9.2년이 소요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1만 불에서 2만 불 올라가는 거는 1995년에서 2007년이니까요. 무려 12년이나 걸렸습니다. 그것도 유지를 하지 못하고 2008년도에는 다시 2만 불 밑으로 떨어졌죠.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2만 불을 영원히 돌파하지 못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IMF 경제 위기의 원인이 뭔가? 우리 97년도에 IMF가 발생했는데요. IMF 외환 위기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지적을 한 것을 보게 되면 이런 등등의 이유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채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과소비 때문에, 문어발식 경영 때문에, 정경유착 때문에, 태국의 외환위기가 전염됐기 때문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들이 전혀 이유가 안 된다. 왜? 기업의 부채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은 이 97년 이전에는 부채 비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외환위기가 왜 발생 안 했고 하필이면 97년도에 발생했냐 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국민들의 과소비 때문에 97년도에 외제를 많이, 호화 외제 사치품을 많이 수입했기 때문에 달러가 부족해가지고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런 국민의 과소비 풍조는 옛날에는 더 심했다. 근데 그때는 왜 발생 안 했냐? 또 기업의 문어발식 경영, 이거 과거부터 해오던 추세고요. 또 정경유착에 따른 부정부패, 97년도에는 오히려 더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사회가 투명해지고 정치도 올바른 길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97년도에는 옛날보다는 훨씬 더 부정부패가 줄어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게 부담을 부정부패가 줘가지고 외환위기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또 태국의 외환위기가 전염이 돼가지고 우리도 외환위기를 겪었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외환위기가 전염되고 오면 대만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중국 이런 데도 다 전염이 돼야 되는데 왜 그들한테는 전염이 안 되고 우리한테만 전염이 됐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죠. 그 97년 이전에 이런 97년 당시보다도 훨씬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경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랐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하자마자 60년대 이후에 한 20-30년 동안 두 자리 숫자의 급격한 경제 성장을 해온 국가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렇게 활발하게 성장하던 국가가 97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IMF 외환위기를 겪었냐.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최근의 경기 논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경기 논쟁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죠. 최근 경기는 매우 나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당장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경기 바로 취업시장이지 않습니까? 취업시장 청년 실업이 계속 늘어나고요. 굉장히 취업하기가 힘든 상황이 지속이 되어 있죠. 그래서 최근 경기는 매우 나쁘죠. 그에 반해서 지수 경기는 걱정할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지수상으로 보면 매우 좋습니다. 2004년도에 4.6%, 4.2%, 5.0%, 2007년도에 5.1%, 작년도에는 2.2%.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서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좀 안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은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좋은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실업률도 지금 2009년도 9월달 현재 3.4%이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는 낮은 수준입니다. 기업 부도율, 부채 비율 전부 20년 만에 최저 수준, 2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수출 실적 작년도에 12등이었습니다. 4,224억 달러. 세계 12대 수출국입니다. 올해는 수출 순위가 한 9등 정도, 세계 9등 정도로 올랐을 것이다.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 2007년도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요. 작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해서 매우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올해 들어와가지고 주가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주가라든지 수출이라든지 또는 경제성장률, 실업률, 부도율 이런 것들로 봐서는 그야말로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매우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느끼는 최근 경기는 왜 이렇게 나쁠까? 이게 그러면 이 지수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통계가 조작된 거냐? 요즘 시대에 어떤 시대인데 통계 조작을 하겠습니까? 정부에서. 통계 조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수는 상당히 좋은데 국민들이 느끼는 최근 경기는 매우 나쁘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평가하는 걸 보게 되면요.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이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을 거의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회복시켜 놓고 있습니다. 또 IMD라든지 또 WF와 같은 그런 세계 경제 포럼에서 국가 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는 55개 중에서 29등이고요. 또 한국의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거 보게 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상 최대치의 주가지수를 돌파할 때도 주역이 누구냐면 외국인들이었거든요. 올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주가가 급격하게 회복되는데 공헌을 한 1등 공신은 역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렇게 많이 참여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 경제를 잘 보고 있다는 뜻이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또 하나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답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수많은 문제
한 방에 해결해 주는 답이 바로 이겁니다. 세계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화. 이 세계화를 가지고 앞에 문제를 풀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됩니다. 세계화는 도대체 뭐길래 그 모든 문제를 시원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우리 그 세계화를 경영학에서 정의를 할 때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선에 1995년도 WTO가 출범하면서요. 전 세계 경제적인 국경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앞으로 관세장벽을 없애고 또 비관세장벽도 없애고 모든 무역장벽을 없애면서 자유무역을 하자라고 합의한 것이 우루과이 라운드를 계기로 해서 탄생한 WTO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맹렬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제도적인 면에서 국경선이 무너지고요. 물리적인 측면에서 국가 간의 거리가 단축이 됐습니다. 소위 말해서 국가 간의 거리라고 하는 것이 국제 비즈니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를 하는데 전혀 제약 조건이 안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거는 바로 기술의 발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송 기술이라든지 또는 인터넷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물리적인 측면에서 세계 시장은 하나로 통합이 됐다. 따라서 세계 모든 기업들이 모든 산업 분야에서 하나의 무대에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의 무대와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넓어졌기 때문에 이런 무한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무한 경쟁을 대처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세계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화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우리가 정의하게 되면 세계시장의 통합에 따른 무한 경쟁 현상의 일반화를 우리가 세계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루과이 라운드, WTO를 탄생시킨 우루과이 라운드의 합의 사항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요. 자, 모든 거래 제품에 대해서 모든 회원국이 모든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무역을 하자. 기본관세 7%만 빼놓고 기본관세 7%만 부과하고 모든 회원국이 모든 제품에 대해서 모든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무역을 하자라는 것이 WTO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합의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국가, 예를 들어 선진국과 선진국이 자유무역을 한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서로 대등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도국이 자유무역을 한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진국과 개도국은 대학생과 예를 들면 초등학생 이런 관계하고 비슷한데 서로 대등한 조건 하에서 네 이후에 가가지고 자유 대련을 해보자. 당연히 개도국이 개지겠죠. 모든 상품에 대해서 자유무역을 하자. 자, A국은 원가가 40원짜리 국가고 B국은 원가가 38원짜리입니다. 그 둘이 자유무역을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원가 40원짜리가 2원만 줄이면 되니까. 근데 원가 40원짜리 A국과 원가 20원짜리 B국이 자유무역을 한다, 자유경쟁을 한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가 40원짜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원가 20원짜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사라지는 거죠. 보다 우리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앞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00원짜리 물건을 관세 7%만 부과하고 1,070원에 판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1,000원짜리나 뭐 1,070원짜리나 국내 기업들이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우루과이 라운드의 합의 사항이요. 언제부터 발효가 됐냐면 97년도 7월 1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29인치 컬러 텔레비전 가격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발효되기 전에는요. 외제 텔레비전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29인치 외제 텔레비전이 국내에서 시판되는 게 300만 원이고요. 국산 텔레비전은 12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외제 텔레비전하고 국산 텔레비전하고 기능상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요즘 우리 국산도 워낙 좋아져가지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외국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브랜드 파워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300만 원에 팔리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 국산 제품이 120만 원짜리라고 하더라도요.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그 외국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시장에서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 지위를 유지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게 우루과이 라운드가 발효가 되면요. 자유무역이 돼가지고 발효가 되면 외제 텔레비전이 70만 원에 들어옵니다. 왜 이렇게 가격이 낮아질까요? 금방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관세가 없어졌죠. 관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7%는 부과하고 관세를 없애버리게 되면 외제 텔레비전 70만 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거와 비슷한 이런 격차를 유지하면서 우리 텔레비전이 시장에서 계속 존속을 하려고 그러면요. 우리나라 텔레비전은 30만 원 내지 40만 원에 팔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 텔레비전의 브랜드 파워를 극복할 수가 없죠. 근데 외제 텔레비전이 300만 원, 70만 원 떨어지면 관세가 떨어졌기 때문에, 관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옛날에 팔던 12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적절한 그냥 마진을 붙여가지고 팔던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70만 원짜리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30만 원, 40만 원 낮췄다. 낮추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국산 텔레비전 생산 업체들이 이익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죠. 오히려 손해를 볼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많은 이익을 보고 120만 원에 판 게 아니거든요. 그 마진조차도 없어지고 이거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억지로 가격을 낮췄다. 그렇게 되면 텔레비전 업체의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자금 사정이 악화가 될 겁니다. 이런 자금 사정이 악화가 됐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면요. 자, A기업의 자금 사정이 안 좋다더라 요새. 이런 소문이 들리게 되면 가장 먼저 쫓아오는 사람은 빚쟁이가 쫓아옵니다. 빚쟁이 중에서도 어디에 있는 빚쟁이? 외국에 있는 빚쟁이가 제일 먼저 쫓아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너네들이 빌려갔던 자금 다 갚아라. 다시 추가로는 못 빌려주겠다. 또는 만기를 연장시켜주지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갚아야 되잖아요. 갑자기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외환위기의 주범이다. 주요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IMF 외환위기가 왜 발생했냐. 바로 이런 97년도에 발생한 이유는 우루과이 라운드 합의 사항이 발효가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외국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팔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좋아져서 자금 사정이 안 좋아졌다. 그래가지고 빌려온 외채를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MF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자, 시장 가격이요. 텔레비전 시장 가격이 120만 원 하던 것이 40만 원 낮춰졌다. 40만 원 낮춰졌다. 할 것 같으면요. C기업은 원가가 시장 가격보다도 높습니다. 이 기업은 바로 시장에서 탈락됩니다. B기업은 원가가 시장 가격보다 낮죠. 근데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기업이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원가 절감을 하게 되면 살아남을 수가 있지만, 아니면 시장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한계 기업이 되겠죠. 되게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기업은 원가가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얘들만 살아남죠. 얘들만 살아남아가지고 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오히려 시장이 확대가 되죠. 다시 해서 세계화가 되게 되면 이런 불량 기업 또는 한계 기업은 시장에서 다 탈락하게 되고요. A기업과 같은 이런 스타 기업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따라서 좀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더욱더 잘 되고요. 그래서 탈락하는 기업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B기업이나 C기업에 속했던 종업원들 전부 실업자로 나앉게 되겠죠. 그 사람들이 느끼는 최근 경기 무지하게 안 좋을 겁니다. 계속해서 안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A기업에 속한 기업체, 이 사람들은 이 기업이 더 잘 나가기 때문에 이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경제는 굉장히 체질이 강화가 됩니다. 강화되기 때문에 그 기업이 끌고 가는 우리나라 수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수출 다 좋습니다. 지수 경기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아, 한국 경제 체질이 강화돼가지고 앞으로는 대표 선수들만이 한국 경제를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비전이 좋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좋게 평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신용평가 기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숫자상으로 보게 되면 BC 기업에 속했다가 직업을 잃은 사람,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A 기업에서 뽑는 인원수, 옛날에 ABC 기업이 다 뽑을 때보다는 A 기업만이 뽑기 때문에 취업시장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최강 경기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수 경기는 좋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참 우리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구나.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기한 문제 중에 안 풀린 문제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기한 문제. 대한민국은 한국 경제는 이무기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해결이 아직 안 됐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답은 이겁니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고민은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적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해서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세계 1등, 2등, 3등, 1등, 2등 이런 데 속한 기업과 산업이 많아야만이 그 나라 경제가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무한경제시이기 때문에요. 1등, 2등, 3등 안에 들지 못하면 그 기업과 그 산업은 존속할 수가 없죠. 따라서 그 나라 경제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대 선도산업의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조선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가 2등이죠. 5등이 되게 많습니다. 섬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까지요. 이런 대표적인 산업들이 세계 1등, 2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 산업이 적다 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한계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적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년 그 포춘지에서요. 세계 500대 기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순위로. 근데 올해 들어간 숫자를 보게 되면 한국 기업이 14개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기업은요. 그런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은 그런 심각한 지독한 불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은 아직도 500대 기업 안에 14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우리의 10배가 들어가 있죠. 일본 68개, 중국이 43개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죠? 3배 정도 높습니다. 러시아도 우리를 맹렬하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인도 그렇습니다. 영국 23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계 500대 기업에 들어가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숫자가 많아야만이 한국 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자연계에서뿐만 아니고 사회계, 사회, 인문사회 분야에서도요. 이 빅3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빅3의 법칙. 자, 과거에 우리가 전 세계 시장이 하나로 통합되기 전에는 한국 시장에서 각각 3등 안에 들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3등 안에, 일본 시장에서 3등 안에 들면 살아남을 수 있지만 이제 이게 다 국경선이 무너지고 하나의 글로벌 시장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빅3가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빅3 안에 못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지에서 많이 보고 있겠지만 자동차 산업 이 빅3의 법칙이 작용을 해가지고 지금 맹렬하게 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심지어 GM이나 포드와 같은 이런 회사들도 지금 부도 위기에 휘말리고 있으면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한국의 현대기아, GM, 대우, 르노, 삼성 이 세 개가 균형을 잡고 있다가요. 이제는 지금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3등 안에 들지 못하면 현대기아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걔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유사랑 마찬가지고요. 자, 이와 같은 그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세계화 전략, 우리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전략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전략이 이제 글로벌 전략입니다. 글로벌 전략. 글로벌 전략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글로벌 전략은 어떻게 세계의 무한 경기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니까 가장 유리한 원가 구조로 가진 제품을 최고의 품질 수준으로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품질 좋은 제품인데 이게 가장 싸다 이게. 이걸 당할 자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두 가지 목표는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두 마리 토끼와 같다. 그러면서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품질 수준을 높이려고 하면 원가가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은 그야말로 당할 자가 없기는 하겠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달성하는 방식이 이 글로벌 소싱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기능을 옛날처럼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든 기능을 다 수행을 하게 되면 절대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의 기능을 분해를 해가지고요. 최적지에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지역에서 수행된 기업 활동을 유기적으로 통합 조정하는 그런 네트워크 조직을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으로 갔을 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했을 때 우리가 글로벌 경쟁에 대처를 할 수가 있는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전략의 사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가구를 가장 싸게 만드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옛날 방식으로 한 군데 앉아가지고 모든 가구의 디자인부터 조립까지 또는 마케팅까지 다 하는 이러한 방식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기능을 분해를 해가지고요. 디자인이라면 가구에서 디자인, 세계 최고의 가구 디자인 이태리다. 이태리 가구다. 그럼 이태리에 가가지고 디자인 사무소를 개설해놓고 이태리 디자인을 채용해가지고 거기서 생산을 해야 됩니다.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 최고의 디자인이 나오게 되죠. 다른 골조 같은 것은 나무를 굉장히 많이 소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무를 굉장히 싸게 편리하게 품질 좋은 나무를 구할 수 있는 지역에 가서 해야 됩니다. 미국의 서부 해안 지역이다. 또 서랍이나 문짝과 같은 것은 이 정교한 손재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목수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에 가야 된다. 이건 대한민국이죠. 그다음에 조립 활동 어디서 해야 되느냐? 조립 활동 역시 뭐 중국에 가서 하면 안 되겠냐? 예를 들면 가장 임금이 싼 지역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구를 조립해 놓고 나면 덩치가 커지기 때문에 수송비가 굉장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조립해 가지고 전 세계 시장에 내다 팔겠다.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죠. 세계 각 그 대도시 인근에 가구 소비가 많이 있는 그런 대도시 주변에다가 가구 조립센터를 군데군데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부품을 보내가지고 현지에서 조립해가지고 현지에서 팔아야 되죠. 자금 조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금융시장 확실한 비전과 사업 계획서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곳이 국제금융시장이죠. 정주영 회장님 여러분들이 처음에 현대 중공업 만들 때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영국에 날아가가지고 펼쳤던 활동 사례 이미 다 들었을 겁니다. 영국에 가서 자금 조달해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을 하게 되면 이거를 당할 자가 있겠냐. 가장 우수한 품질의 가구를 가장 싸게 만드는 그러한 그 전략이 될 것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상적인 예니까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에 자동차 생산을 할 때요, 전 세계에다가 이 부품 생산 거점을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싱가포르에다가 부품 생산 거점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태국에서는 디젤 엔진 전장품 생산하고요, 필리핀에서는 미션, 말레이시아에서는 기아, 인도네시아에서는 가솔린 엔진, 이런 것들을 각각 생산해가지고 전부 거미줄처럼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부품 생산 거점을 구성을 하고 있죠.
디자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사에 디자인 센터가 있고 또 미주 지역의 소비자들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디자인 센터를 만들어 놓고 있고요. 또 유럽의 디자인 센터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커버하는 이런 그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있죠. 보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잉 777의 기종이 13만 2,500개의 부품이 필요한데요. 이 부품을 자기네들이 전부 다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이태리 기업, 일본 기업, 또 싱가포르 기업, 또 전 세계 545개 납품업자들이 납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 국적이 없는 제품입니다. 이런 글로벌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전략, 이게 소위 말하는 글로벌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주영 회장님도 이런 그 글로벌 경영과 관련해서 이런 3단계의 글로벌 전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다가 안타깝게도 완성은 못 하시고 가셨지 않았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9개국의 16개 도시의 37개 지사, 또 미주 지역의 65개 지사, 아시아 지역의 136개 지사, 동구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도 14개 지사를 둘 정도로 전 세계를 커버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일단 구축을 하셨죠. 근데 우리가 이런 네트워크를 그야말로 거미줄처럼 연결시켜가지고 세계적인 어떤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가지 못하신 것이 좀 안타깝다. 그렇지만 그러한 그 경쟁력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흔적, 또 아주 그 대표적인 글로벌 감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시베리아 자원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취하셨던 여러 가지 전략들, 그리고 실적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시베리아 개발 구상, 그러면 대표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쟁력, 또 현대의 경쟁력을 만들어내시고자 시도를 했던 흔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베리아 개발 구상을 하시게 된 계기는 잘 아시다시피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이르러서 소련의 공산당 독재 체제가 무너지고요. 동구권을 비롯한 구사회주의 진영이 세계시장,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하면서요. 세계경제의 지구촌화가 그야말로 급속도로 진행이 됐죠. 이러한 상황에서 한소 경제 협력 발전을 통해 가지고 남북한 평화 통일에 기여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아시아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구상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 이제 화해 무드 또는 냉전 체제의 종식 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과거의 공산주의의 맹주였던 러시아하고의 경제 협력 관계를 체결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북한도 발전시키고 그러한 그 북한의 발전을 계기로 해가지고 남북한 통일을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러시아, 북한, 한국을 연결하는 그런 그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군이 그야말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심 국가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하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죠. 대표적인 사례가 97년도에 연해주 비즈니스 센터를 구축하신 사례죠. 이 비즈니스 센터는 호텔을 겸한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개발을 위한 베이스 캠프를 구축하신 거죠. 97년도에. 이걸 구축하기 위해서 90년도에 골바초프 대통령하고 단독 면담을 한 이후에 성사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베이스 캠프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원자재를 확보를 해서 그 원자재 중에서요, 특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자원이 가스입니다. 가스, 천연가스요. 이 가스
세계 최대의 가스전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는 곳이 야쿠츠크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그 도시의 가스전하고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북한을 경유해 가지고 남한으로 가져오게 되면 남북 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시베리아에 우리가 그 자원을 개발하는데 참여를 해가지고 통일의 기반을 구축을 해놓게 되면 통일 이후에는 그 시베리아 자원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한국 경제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은과 동시에 또 우리나라에서 러시아 가스를 또는 러시아 자원을 해외로 수출하는 어떤 중추 역할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추적인 국가로 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구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뭐 완성은 못하시고 가시기는 하셨지만 오늘날 이 정신이 정전회담의 정신이 지금 현재 정부에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다. 대단한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러시아가 열어갈 앞으로 3대 신실크로드로서 철의 실크로드,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를 연결해가지고 철의 실크로드를 구축을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요즘의 사고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녹색 실크로드입니다. 러시아의 농림 산림 자원과 한국의 기술 경영 체제를 접목을 해가지고 또 다른 실크로드를 만들어내자. 또 에너지 실크로드입니다.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석유, 가스 개발에 협력을 해서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 실크로드죠. 이런 3대 신실크로드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정부가요, 동북아 경제 협력체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동 개발 사업에 남북한이 공동 참여했어요. 이때 극동 개발 사업은 극동 시베리아 개발입니다. 극동 시베리아 개발에 남북한이 공동 참여해서 상호 이익을 얻고 우리끼리의 평화를 도모할 수가 있는 쪽으로 경제 협력을 한번 해보자. 이게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동북아 경제 협력체 구상이죠. 러시아는 동시베리아 개발 프로젝트를 지금 맹렬하게 추진하고 있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자원 에너지 개발, 동시베리아 지역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시베리아 개발 프로젝트에 우리가 참여를 해서 북한을 거쳐서 철도하고 가스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게 되면 또 송유관 건설에 참여하게 되면 또 극동 지역의 LPG 개발에 참여하게 되면 그야말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시베리아 개발 정책은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이 환동의 경제권 구축, 그 다음에 환황의 경제권 구축, 그 다음에 크게는 동북아 경제권 구축을 우리가 주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동시베리아를 활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동시베리아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인구가 1억 5천만이고요. GRDP가 1조 달러를 넘는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시장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된 이후에 상당히 혼돈 상태로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고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8.2% 경제 성장을 했던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러시아의 산업 구조하고 또 우리 산업 구조는 굉장히 보완적입니다. 상호 보완적이죠. 중국하고는 상당히 경쟁적인 분야가 많지만 러시아하고는 굉장히 보완적이에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경제 협력을 맺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보게 되면 우리는 무기 산업이 열이지만 러시아는 무기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소비자 산업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러시아는 소비자 산업 제조업이 안 됩니다. 통신 유통 산업 러시아 취약하고요. 우리나라는 잘 발달되어 있고요. 천연자원 러시아가 굉장히 풍부한데 우리는 굉장히 빈약하죠. 기초과학이나 원자력 우주 항공 산업 러시아가 굉장히 우위지만 우리는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협력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환상적인 시너지를 얻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맹렬히 추진되고 있죠. 러시아가 뭐 세계 최고의 자원 보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매장량으로 따지면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 1등이고요. 원유 7등, 석탄 2등, 금 2등 이렇습니다. 다이아몬드 2등 이런 식의 많은 그 천연가스를 가지고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죠. 아까 극동 시베리아 자원 개발 본격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는 드렸고요.
그래서 통일 이후에 우리 대륙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극동 11회안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망 분야 참조를 하시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정주영 회장님의 글로벌 경영 체제를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모험 정신 어김없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략, 글로벌 경영의 밑바탕에도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모험 정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뭘로 가지고 볼 수 있느냐. 우선 상업보다는 제조업, 아까 얘기했다시피 남이 만들어 놓은 물건을 파는 것은 중소기업도 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겠다. 물론 힘들죠.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달러를 벌어와가지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공업보다는 중화학공업보다 부가가치가 높고 국민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화를 하겠다. 종속보다는 홀로서기, 그래서 자주적인 국제화를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 엿볼 수 있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모험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존 시장보다는 미개척 시장, 미개척 시장을 중시하고 거기에 많이 진출하고자 하는, 비록 어렵지만 많은 기회가 존재하는 그런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사고방식, 이것이 정주영 회장님의 글로벌 경영의 요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그 정주영 회장님의 사고방식 중에서 존경하고 싶은 사고방식,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의 원천은 한국인의 우수성에 있다. 정주영 회장님은 세계적인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외국 기자들이나 기업가들로부터 질문들을 많이 받으십니다. 도대체 한국이란 나라,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는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단기간 내에 성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때 명쾌하게 대답해 주신 답이 우리의 경쟁력의 원천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건면한 우리 국민들이 바로 그 경쟁력의 원칙이다. 그 국민들을 다시 두 가지 부류로 나누면 그야말로 불굴의 의지와 진취적인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창업주들의 모험 정신, 기업가 정신. 이 창업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뭐 1세대 창업주들 대개 뭐 소학교, 뭐 중학교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그야말로 불굴의 의지와 실천력을 가지고 한국 경제를 이끌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 국민들의 우수한 측면이 되겠고요. 그 지도력에 호응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열심히 일하는 우수하고 부지런한 근로자들, 이 사람들의 혼신의 힘이 우리 경쟁력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와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무한히 개발될 수 있는 것이고, 부존 자원, 지하 자원과 같은 천연 자원과 같은 그런 부존 자원은 유한한 것이지만 인간의 창의와 노력은 대단히 무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성취하는 발전은 인간이 나태해지지 않는 한 영원히 지속될 수가 있다.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것은 돈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의 생명력에 진취적인 전기를 불어넣어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정신이 여기에 개입되지 않느냐, 바탕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그 우수한 한국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 정주영 회장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의 노력 이하에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를 얼마든지 이렇게 세울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의 기업뿐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의 경쟁력도 날로 발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